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영준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머리 이식 수술 계획에 대한 신경윤리적 검토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인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오늘은 인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병원에서는 병리과를 전공하는 전문의입니다. 병리과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시경이나 수술을 받았으면 그것이 암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임상의사들이 그 리포트를 보고 환자를 진료하게 되겠죠. 그래서 병리과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고요. 하지만 제 전공은 의료를 주로 다루는, 과학을 주로 다루는 인문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을 쭉 목차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계, 오늘 뇌를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신경계를 설명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윤리학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신경윤리학적으로 접근을 할 거거든요. 머리 이식을. 그래서 신경윤리에 대한 설명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과학자인 안티노리 세르지오 선생님이 머리 이식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윤리적 검토를 할 텐데요. 머리 이식은 사람의 머리를 이식하겠다는 것으로서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가 검증됐는지, 또 인간 대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류가 정한 약속이 있습니다. 헬싱키 선언이나 뉘렌베르크 강령 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술이 가능하다면 사회적으로 오남용되지 않을지,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 법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또 대중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윤리적, 사회적, 법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적 접근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참 좀 독특하죠. 머리를 이식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머리 안에 제일 중요한 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뇌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뇌는 식물에는 없습니다. 단지 동물에만 있습니다. 움직이는 생물, 동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움직이느냐 아니냐입니다. 움직임이 필요 없는 식물의 경우에는 뇌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움직임과 뇌의 관계를 밝힌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면, 우리가 맛있게 잘 먹는 멍게 있죠. 우렁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멍게가 어릴 적 유생 때는 헤엄을 칩니다. 꼬리도 달려 있고요. 즉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임이 있을 때는 그 유생 시절에는 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유생이 바위에 붙은 후에 크는 동안에는
스스로 뇌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움직임과 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움직임이 필요 없다면 뇌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명제를 밝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우렁생이보다는 조금 더 발달한 생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파리 잘 아시죠? 해파리는 앞으로만 전진합니다. 위로만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갈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가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서 말이죠. 움직임만 필요한 신경망만 있으면 되는 생물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음 생물 한번 보시죠. 다음 생물 편충입니다. 이 편충 눈도 달리고 예쁘게 생겼죠. 이 편충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에는 원시뇌가 발생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진화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편충보다는 훨씬 발달된 악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어는 입에 뭐만 들어오면 무조건 씹습니다. 그게 쇳덩어리든 나무 토막이든 먹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입을 닫습니다.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체온, 식욕, 호르몬, 혈당, 삼투압 등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뇌는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간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즉각 반응, 생존을 위한 즉각 반응에 주로 중추들이 모여 있거든요. 한마디로 악어의 뇌는 생존을 위한 뇌입니다. 자, 그러나 악어보다 좀 더 진화된 동물의 뇌를 보겠습니다. 악어를 포함해서 이제 포유류의 뇌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포유류라 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좋아하는 개 이런 것들이 다 포유류입니다. 포유라는 말은 젖을 먹이고 키운다는 뜻이죠. 엄마하고 눈을 맞추고 감정 교환을 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 교환을 통해서 크는 모든 동물은 변연계라는 림빅 시스템이라는 뇌의 조직을 발전시킵니다. 이 조직은 감정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유류 이상에 발달되어 있는 대뇌와 변연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발달된 영장류와 사람이 남았죠. 개와 고양이보다 훨씬 더 감정이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발달의 원인은 변연계에서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연계 이하는 악어도 가지고 있고요. 개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께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인앤아웃입니다. 인앤아웃인데 애니메이션입니다. 만화로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같이 도와서 만든 영화로서 학자적인 학문적인 내용도 아주 충실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께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5 인물이 있습니다. 까칠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항상 즐겁고 항상 우울하고 화내는 이 5가지 감정이 우리 변연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편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 점을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기억도 뇌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특히 해마 조직에서 기억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우연히 간질 환자였던
이 헨리 월라이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간질 때문에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해마 부분이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만나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죠. 이분을 소재로 해서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날, 또 101번째 프로포즈 이런 영화들이 전부 다 이분을 모티브로 하는 기억이 리셋되는 그런 모티브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분은 탁구를 잘 쳤는데 자기는 탁구를 배운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치나 맨날 의문을 가졌고 나는 원래 천재여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신 겁니다. 자, 인간의 뇌 이런 기억이나 감정이 숨쉬는 곳 인간의 뇌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 왜 이래 쭈글쭈글하나 이런 생각을 드시죠? 이것은 편편하게 폈을 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부려서 쭈글쭈글하게 만들어서 뇌에 머리에 구겨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 둥그랗게 부풀어 있는 뇌, 악어에는 없었죠. 이런 둥그란 부풀어 있는 뇌가. 이게 바로 대뇌입니다. 대뇌. 이게 포유류는 다 갖고 있지만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이렇게 큽니다. 영장류도 사람보다 작고요. 대신에 고래나 이런 포유류들은 사람보다 훨씬 크지만 크기만이 다가 아니죠. 그리고 뒤에 주먹처럼 붙어있는 돌덩이처럼 붙어있는 곳이 소뇌입니다. 소뇌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평형 감각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뇌, 기억 이런 것 중에 운동 기억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운동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자고 일어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소뇌가 기억해 줄 겁니다. 자, 이 그림은요. 방금 보신 그 뇌를 각 지역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뇌입니다. 브로카 영역, 이것은 듣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고장나면 안 들리게 되겠죠. 또 베르니케, 그 바로 옆에 있는 베르니케 청각 영역, 이쪽도 안 들리고 베르니케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브로카, 베르니케. 베르니케는 듣고 브로카는 말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졌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경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각 중추가 후두엽에 뒤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서부터 시신경 다발이 쭉 뒤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이 제일 강조되는 전두엽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몸에서 올라오는 그 신경 다발들이 모이는 감각신경계, 그리고 모든 명령을 내리는 운동신경계, 이런 것들이 전부 뇌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뇌,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을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근대 이후에 의학이 발전하고 해부학이 발전함으로써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람 뇌는 신경계의 일부이다. 그리고 기억이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모든 중추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사람의 신경계만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온 몸, 팔, 다리에서 올라오는 전깃줄 같은 그 노란 선이 보이시죠? 그 선이 전부 다 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척수라는 우리 등뼈 안쪽 부분에 들어있는 척수라는
장기가 있는데 그거 역시 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척수와 뇌를 묶어서 중추신경계라 그러고요. 그 나머지를 전부 말초신경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팔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체성신경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심장아 뛰지 마라 이래서 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율신경계 그렇게 부릅니다. 자율신경계 안에는요, 우리가 흥분했을 때 뭐 땀이 나고 입이 마르고 오줌이 마렵고 이런 것을 일으키는 교감신경이 있고요.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편안해지는 것을 부교감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은 어디서 관리할까요? 잠은 역시 뇌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송가점에서 나오는데 피니알 글랜드에서 분비가 되는데 밤에 어두워야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스마트폰 좋지 않습니다. 잠의 질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눈이 부시면 송가점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겠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어둡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잠도 세 번, 네 번의 그 깸과 깊이 잠듦으로 나뉘는데 그걸 렘 수면, 난렘 수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3번 이상이 지나가야 몸이 피로가 풀립니다. 그 피로가 풀리는 게 잔다고 우리 몸이 쉬는 게 아니고요. 면역계는 회복을 하고 기억도 다시 재배열하고 그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하면은 기억도 허리멍텅해지고 또 감기도 잘 걸립니다, 여러분. 네, 잠은 충분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뇌는 전기신호, 화학신호가 2개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기신호가 일으키는 뇌파가 발생합니다. 이런 뇌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흥분했구나, 차분하구나, 자구나, 깨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던 거죠. 자, 이런 중요한 뇌, 이런 중요한 정신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장소, 이게 과거 고대에는 뇌라는 걸 몰랐습니다. 주로 심장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어요. 4대 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인더스, 그리고 나일 강유럽,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4가지 중에 먼저 중국을 보시면요. 중국은 오장육부라고 하는 그 기본 체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장기를 5장, 5개의 장기와 육부로 나누는 음양오행에 관련된 거죠. 그 오장육부에 뇌가 포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은 심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다 그렇게 하죠. 제 마음을 표현할 때 가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이런 심장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독특하게 뇌가 심장이 아니라 뇌가 의식의 거주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근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12 올림푸스 12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중에 제우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격인 그 신이 있는데 그의 딸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탄생을 합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거든요. 지혜의 신이고 그런데 제우스의 머리에서 났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보면은 뇌가 의식의 전조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서 그리고 동시대에 살고 있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뇌를 신체의 보초병이고 지성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가 맞고 그러면 중국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자, 혼란의 시기가 있었는데
플라톤은 뇌는 정신과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은 뇌와 완전히 결별하고 심장과 맺혀져 있다 이렇게 잘못된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소중히 여기는데 이런 잘못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접어들면서 근대가 열리면서 또 해부학 등이 발전하면서 이제 뇌 쪽으로 점점 기울다가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다빈치도 의식은 뇌와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데카르트도 좀 틀리긴 했지만 뇌가 신체와 영혼이 접합하는 부위, 아까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송가챔을 그 부분이라고 잘못 이제 말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데카르트조차도 영혼은 뇌에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해파리도 보셨고 편충도 보셨죠? 근데 그게 다 진화의 산물이고 물질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영혼과 정신이 물질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근본적인 의문이 들죠. 이런 의문은 양자역학자인 슐레딩거가 그에 져서 이제 정신과 물질이란 곳에서 처음 의문을 제기했다. 처음 의문을 제기한 건 아니겠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물질에서 정신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뇌과학자들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뇌과학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뇌가 무엇인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신경계의 일부다. 또 사람이 정신이나 영혼이 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정신이나 영혼이라는 단어는 뇌과학에서 쓰지를 피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경윤리. 오늘의 어떤 프레임이죠. 신경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신경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뇌과학자, 신경과학자, 뇌신경과학자, 뇌공학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험을 진행하고 그 실험의 결과물로 탄생된 기술이나 결과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과 지식과 어떤 제품들, 기계들 그것들이 실제 사람, 우리 인간 사회에 나왔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향이라는 게 윤리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겠죠. 철학적인 거, 윤리적인 거, 사회학적인 거, 법학적인 거 얼마든지 인문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신경윤리학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신경인문학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머리를 이식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신경윤리적으로 한번 바라봐 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이식하겠다. 와, 굉장하죠? 사람 머리를 어디다 이식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의사이자 과학자인 세르지오 카나벨로 박사가 이 머리 이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카나벨로 박사뿐만 아니라 또 중국인 또 의사도 있고 또 한국인 과학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와 이런 신문에 났던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분들 논문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이 논문은 카나벨로 박사가 발표한 논문 두세 개 중에 하나 대표적인 논문인데요.
헤븐 프로젝트라고 이 머리 이식 계획을 명명하는 단어로서 헤븐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뭐 하늘 프로젝트란 거죠. 천국 프로젝트. 그리고 이 머리 이식을 하는 프로토콜을 제미니 프로토콜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관점으로 분석을 했을까요? 자, 처음에 머리 이식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단어가 뭔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장, 키드니, 신장 이식 경우에는 아픈 사람의 신장을 떼내고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하나 떼서 아픈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에서 간 이식에 가면은 건강한 사람의 간의 일부를 절제해서 아픈 사람의 간, 아픈 사람한테 주는 거죠. 자,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식을 한다는 뜻은 건강한 것을 치료받을 목적이 있는 대상자한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이식하겠다는 것은 머리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머리를 이식해서 낫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제가 알아본 결과 카나벨로 박사는 그 반대의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뇌는 괜찮은데 척수 이하의 사지마비 환자가 있었어요. 32살. 그 환자의 머리와 뇌사자의 몸통을 잇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머리 이식이 아니라 몸통 이식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머리 이식이라는 이야기를 그럼 왜 썼을까요? 이렇게 의문이 남죠. 그거는 일단 우리 마음속에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은 안전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사람의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이 다 완료가 됐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뭐라고 전문 용어로는 전임상 실험 이렇게 합니다. 임상 전 실험, 즉 실험실이나 동물 실험에서 증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결과가 증명이 잘 된다 했을 때 그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입증되었을 때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뉴스만이 자꾸 나오고 있고 논문이 없었어요. 사람한테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물이 뉴스에만 나오고 논문이 없었어요. 일단 그것이 조금 저한테 아쉬웠고, 예를 들어서 원숭이 머리 이식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찾았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로만 됐고 학문적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단계, 그런 단계였습니다. 자, 쥐에는 했을까요? 자, 찾아보니까 쥐에는 했습니다. 쥐에는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연구진 소개시켜 줄 때 한국인 의사 선생님, 실험자, 과학자 한 분 계셨죠? 그분이 했습니다. 그분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자, 이쯤 되면 저는 우려가 더 마음에 왔습니다. 쥐 실험에서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원숭이 실험에서 안전도가 좀 입증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조금 더 깊이 추적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이론상으로는 정확히 그러면 안전도나 효과성을 검증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론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에 나온 이 모든 피규어를 다 합친 게 4개밖에 없었고요. 두 개는 3개가 뇌를 어떻게 냉각시켜서 이식하기 전에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주로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 사이에 있는 것은 혈관을 어떻게 잇겠다,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척수와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에서 자르면 척수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척수라도 바느질로 꼬맬까 이런 생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접착제, 특수 접착제로 생체 접착제로 붙이겠다 이렇게 나와서 저는 조금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내용을 다 파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인간 대상 연구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까 세계적인 인류의 약속이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리 인류가 제일 바닥을 보일 때가 언제냐면요. 전쟁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하고 일본 이 두 나라가 아주 유명했죠. 이탈리아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독일에는 나치 독일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인종 실험이 있었습니다. 즉 독일 민족이 이탈리아 민족보다 유대인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실험들이 많았고요. 거기에 참가한 의사들도 과학자도 많았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이 망했죠. 졌습니다. 그때 전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독일 니렌베르크 지역에서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동의도 있어야 되고 안전도도 있어야 되고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둔 게 뉘렌베르크 강령입니다. 이 뉘렌베르크 강령에 의해서 이후에 세계의사회의 헬싱키 선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의 연구윤리 등도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분의 연구 계획이 인간 대상 연구의 이 세계적인 약속에 잘 부합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효과가 있느냐, 안전성이 확보됐느냐 이런 것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측면은 이 기술이 오남용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 걱정을 해본다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할 때 중요한 방법이 시나리오 이론인데요. 그 시나리오가 영화로 많이 나오거든요. 실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지금 어떤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에 가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 셀프 리스입니다. 2015년에 개봉을 했고요.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포스터에 보이는 이 머리가 없으신 나이 드신 분과 총을 들고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자, 나이 많은 이분은 뉴욕에서 억만장자입니다. 뉴욕 건축업계의 대부이자 억만장자인데요. 폐암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가 접촉해 왔고 그 업체가 하는 내용을 듣자 하니 젊은 사람으로 몸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머리를 이식하는 것보다 완전히 더 나아갔죠. 자기 얼굴은 없어지고 의식이나 기억만 다 모조리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 결단을 했고 이 젊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즉각 대답하시기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이야기를 좀 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 영화에서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영생을 위해서 자기가 계속 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젊은 사람의 몸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돈이 없는 젊은인데 돈이 급했다. 그러면 자기 몸을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몸이 바뀌었으면 저 늙은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늙은 사람은 죽어야 원래 내추럴 코스인데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요? 안 존재하는 걸까요? 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법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뭐 재산이나 형사상 문제도 여러 가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신경균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머리 이식은 잘못된 단어다. 이제 몸통 이식이나 안 그러면 머리 몸통 접합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현행법에서는 저촉되지 않겠는가? 사실 과학자나 의사들은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이런 정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학자도 신경윤리 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한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대중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익을 받아들일까 해서 제가 한국갤럽에 부탁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58%가 혐오스럽다 이렇게 봤고요. 또 44%는 국내에서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가능하겠냐 안 가능하겠냐 하니까 41%가 가능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57%가 환자 치료를 목적이면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나죠. 이게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혐오스러워 금지시켜야 돼 이렇게 하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저는 이 양가 감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신경계, 뇌를 포함한 신경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드렸고요. 또 신경윤리란 무엇인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머리 이식 계획 일명 헤븐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신경외과 의사인 세르지오 카나벨로 박사가 발표한 것이고 이탈리아에서 하겠다 했는데 아직 계획 중이고요. 척수마비 환자와 뇌사자의 머리와 몸통을 각각 연결시키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척수를 절단해 가지고 생체 접착제로 붙이고 혈관 큰 것을 연결한 후에 피부를 봉합하고 근육도 봉합하고 피부도 봉합하겠다. 이런 약간 허술한, 제가 볼 때는 좀 허술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다 결론이 아시겠지만 정리하자면 신경윤리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용어도 부족하게 했습니다. 왜 머리 이식이라는 용어를 틀린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머리 이식이다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기술이 안전한가의 질문,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검증되었는가, 이것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 대상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은가, 안전성과 효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 대상 연구 윤리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오남용, 만약에 가능하면 오남용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자, 법은 위반하지 않았을까? 법도 위반하고, 만약에 환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효과가 입증되고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대중들은 이 기술을 혐오스럽게 생각했지만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과학과 인문학 사이. 과학은 어렵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적인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한테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인문학과 과학의 접점에서 제가 중간에 서봤습니다. 인문학자들은 과학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 또 과학자는 인문학적 언어와 시각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까 법도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 같은 과학자 출신, 의사 출신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인문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는데, 과학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서 전혀 소통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또 과학자들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주 평생을 노력해서 자기의 성과물을 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걸 금지를 당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 초기부터 인문학자와 과학자는 만나야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면은 대화를 해서 서로 대응을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머리 이식, 잘못된 용어, 몸통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인문학적 사고와 또 과학적 내용이 흥미로웠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